오늘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님을 모시고 대선 전략과 정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요즘 대선 준비로 많이 바쁘시죠? 예, 정신없습니다. 이게 네. 대선은 저도 처음 치러보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지원은 많이 받지만 제가 후보로 뛰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네. 모든 건 처음이 제일 힘들죠. 혹시 뭐 재밌었던 일이나 아니면 좀 이런 건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 지금은 몸이 축나는 기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선거라는 것도요. 네. 제가 선거 많이 뛰어보면은 초반에 좀 달궈져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약간 분위기가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몸으로 때우는 시기. 네. 단어가 되게 좋네요. 몸으로 때우는 시기. 이게 유권자들에게 예를 들어 한 10가지 말을 해보면은 반응이 좋은 게 한 두세 가지 있으면 그걸 추려서 또다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좀 담금질하는 시기다. 이런 거. 네. 역시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준석님께서 서울과학고 출신의 하버드 또 출신이고 전공이 컴퓨터와 경제 전공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로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어떻게 정치를 하게 되었는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제가 원래 컴퓨터 쪽에서 벤처기업 하려고 제가 창업을 했었는데 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를 영입했어요. 네. 근데 왜 했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그게 박근혜 정도 되는 사람이 영입하면 다 좀 끌립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네. 이런 거예요. 그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위치에까지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한 30년씩 여의도에서 그냥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도 되는 정치인이 끌어져 가지고 한 방에 정치권의 주요한 역할로 갈 수 있으면은 꽤 괜찮은 정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치권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이름을 알만한 예를 들어 또 이번에 대선 나오신 분들 홍준표, 김문수 이런 분들도 김영삼 대통령이 영입해가지고 한 방에 딱 띄운 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초기에 너무 진을 안 뺐으니까 길게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둥바둥 이제 정치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꽤 영입 제한이 괜찮은 제한이었죠. 박근혜 정도의 큰 정치인이 땡긴다고 한다면. 예. 그래서 정치를 선택하게 되어. 아니 뭐 예를 들어 네. 뭐 방송 활동하실 때도 아주 훌륭한 뭐 개그맨 대선배나 이런 분이 땡겨져가지고 네. 방송 출연도 많이 좀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뜨잖아요. 너무 좋네요. 네. 정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라인이 생기고 이런 걸 텐데 네네. 뭐 정치도 마찬가지죠.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20대 때 또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신념이 있고 또 철학이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30대, 40대를 또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네. 20대 때가 제 머리가 훨씬 쌩쌩했던 것 같긴 해요. 그 머리라는 거는 사실 이제 연산력이라든지 이렇게 머리 굴리는 게 더 빨랐는데 요즘은 또 그거에 비해서는 머리가 좀 쌩쌩 돌진 않지만은 한편으로는 정치 지능 지수는 좀 올라간 것 같다. 예, 그래 대충 옛날에는 열심히 무조건 하는 게 중요했다면은 요즘은 될 법한 거 안 될 법한 거 잘 가려진다. 예. 약간 전문성을 조금 더 갖게 되신 거네요. 예, 네. 말 안 되는 소리는 아예 걸러버리고 예, 시간 투자할 때도 뭐 다 선별해서 이제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기술적인 면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정치 신념이나 철학 딱 한마디로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제 철학은요 간단해요. 그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공정해야 되지만은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릴 때 이제 상계동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상계동이라는 곳이 그때 이제 갓 직장인이 되는 화이트 칼라들 많이 모여 살았던 서울의 제일 끝단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는 무조건 자식 키우기 경쟁 이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거 믿고 공부했던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게 지금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잘 되는 사회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2030 세대의 남성분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으신데 그 무게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2030의 그 남성분들의 지지율을 얼마나 더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 뭐 전략 같은 게 있으실까요? 대한민국에서 2030 남성들이 왜 저를 많이 지지하느냐는 네. 저도 사실 놀랐어요, 처음에. 예, 근데 우리가 예전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왜 그럼 전라도에서 많이 지지를 받았느냐 생각해보면 전라도에 계신 분들이 그 앞에 서러운 일 또는 억울한 일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 서러운 일, 억울한 일이 많았는데 군사정권 시절에도 그렇고 그거를 풀어줄 지도자로 뽑은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20대, 30대 남성들이 정치권에서 자기들 이야기를 실현시켜줄 만한 사람 또는 자기들의 억울한 또는
소외받는다는 측면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뭐 많은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은 이준석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 이거를 좀 의식하는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지지를 몰아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또 번외 버전으로 2030 여성분들의 지지율은 조금 어떻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으실까요? 2030 여성분들이 저는 참 놀라운 게 제가 그 여성들에게 무슨 피해를 주는 정책을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은 무수히 많은 음해가 있지만은 사실 그게 뭔지를 대보라 그러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정치를 하다 보면은 항상 상대 정당이 있고 상대 후보가 있기 때문에 상대를 어떤 프레임에 가두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2030 남성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2030 여성들을 위해서 뭐 불리한 정책을 얘기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찾아보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장기적으로 극복이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작년에 총선 나갔을 때도 뭐 이런 비슷한 얘기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동탄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밈으로는 동탄만 밈으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그렇게 여성들의 발언권이 세고 여성들의 천국인 그런 동탄에서도 제가 제3지대 후보로서 뚫어내고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준석을 만나서 얘기해보고 정책에 관심 갖고 들여다보면은 올해 여성 표가 더 잘 나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동탄이 이제 후보님께서 처음으로 배지를 단 지역이시잖아요. 동탄을 혹시 5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떤 지역일지. 저는 뭐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제가 정치하면서 이제 한 8년 정도 국회의원 도전을 하고 당선된 게 동탄인데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노력 속에서 얻은 늦둥이 자식 같은 느낌.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그런 느낌을 이제 받는데 그래서 사랑의 동탄이라고 제가 이제 5글자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후보님께서 유권자들이랑 소통하는 준스톡 어플 만드셨잖아요. 혹시 뭐 받아보신 메시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저희 당원이나 지지자분들이 그 앱을 통해서 많이 의견 보내주시는데요. 요즘 유권자들은요, 제가 하는 발언 하나하나에 그런 팩트체크나 뉘앙스까지 해가지고 피드백을 줍니다. 제가 가끔가다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 가지고 대충 얘기하거나 아니면 좀 틀린 얘기하면은요 바로바로 지적 들어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똑같은 실수를 다른 데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니까요. 그래서 예전같이 유권자들이 그냥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능동적인 존재라는 걸 앱 만들면서 양방향 소통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좀 기억에 남으시는 멘트라든지 따끔한 저한테는 지적일 때.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게 뭐 스타일 지적, 헤어스타일 지적이라든지 아니면 옷 좀 잘 입고 다녀라 뭐 이런 거. 왜 헤어스타일과 왜 옷이? 제가 이게 뭐 네. 이게 그 남자들은요 머리를 누가 만져줬을 때랑 자기가 만졌을 때랑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다. 그렇구나. 정치 입문을 하면서 원래 대선 주자를 이렇게 꿈꾸고 시작을 하셨는지. 네. 뭐 정치를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요 이거 사업하기로 마음 먹으면 떼돈 버는 걸 어느 때는 목적으로 하거든요. 나중에 현실과 타협해서 좀 바뀔 수는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정치하면서 언젠가는 내 꿈을 펼치기 위해 가지고는 최대한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한계는 여기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건데 뭐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대선 처음 도전해보는 거기 때문에 제 한계가 어딘지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 후보님 얘기하면은 가장 젊은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생각보다 빨리 왔나요? 아니면은 생각보다 좀 어떻게? 이게 그 네. 대통령이 만 40대 이상이면 출마할 수 있는 거라 가지고요. 네. 제가 선거 출마하면 만 40세 2개월째에 이제 취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 당선이 되면은.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에 최연소일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보다 빨리 가긴 굉장히 어렵다. 아니 최연소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예. 네, 타이틀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근데 최연소 출마보다는 이제 그런 타이틀은 뭐 네. 어쩌다 보면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최연소 당선이 돼야지 이제 영광스럽겠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대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저는 이제 제가 85년생인데요. 처음으로 70년대생도 건너뛰고 만약 80년대생 대통령이 된다면 85년생 정도 되면은 선진국에서 사실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저개발국일 때,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일 때 이렇게 했던 분들과는 좀 다른 마인드로 정치를 접근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예전만큼 뭐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뭐 고도 성장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개인의 자유나 권리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장하고
결국 경제 성장 이런 부분은 민간의 창의를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당연한 말 같으면서도요, 잘 안 지켜지거든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어라는 아주 간단한 명제를 믿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요즘 중학생들 만들어 보면 이 친구들 안 믿더라고요, 그거를. 요즘 학생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더라고요. 저한테 오히려 그런 세상 아니에요, 막 이렇게 가르치려 드는 경우 있던데. 네. 예, 그런 친구들이 그런 세상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게 제 꿈이다. 뭐 그게 공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방송을 하든지 연기를 하든지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노력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2월 홍대 입구역에서 대선 포부를 밝히셨는데 왜 홍대 입구역으로 잡은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지. 뭐 오늘도 우리가 촬영한 오늘도 밖에 국회에서 어떤 분은 또 출마 선언하고 이랬는데요. 이게 참 이 공간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여의도라는 섬은 특이해가지고 정치인들, 금융인들 그리고 또 뭐 일부 IT 기업인들 이렇게 해서 아주 소위 엘리트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홍대 거리에서 한번 그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보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양성이죠. 홍대에 가면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종적으로 다양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고 뭐 굉장히 문화가 다양하고요. 뭐 먹거리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 다양성이 존재하는 공간 속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 후보님께서 또 예비 후보 등록을 첫 번째로 하셨는데 이 후보님만의 좀 대선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려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하다 보면요, 저도 사탕발림 하는 거 하려면 잘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 아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부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잘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나이 드신 분이라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제가 지적을 하고 고쳐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자면 제가 정치하는 가치가 좀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제가 좋은 성과를 내서 올라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었고, 그거에 좀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이준석을 지지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잘 보이기보다 각자 노력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나라. 또 이제 뭐 연금 개혁이나 뭐 여가부 개편 아니면 뭐 보건복지부 분리나 이런 좀 다양한 공약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좀 그중에 핵심 공약 아니면 좀 국민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서 규제 기준국가제라는 걸 강하게 들고 나갈 건데요. 대한민국에 이제 사업하려고 할 때 이것저것 법률적으로나 뭐 조례나 이런 걸 막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IT 기업을 하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서비스랑 똑같은 걸 한국에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사업의 터전을 실리콘밸리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바이오나 이런 생명과학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생명윤리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해가지고 일본 가서 연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걸 너무 과도하게 위협으로 느끼고 이런 거 못하게 하면은 우리나라 나중에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하거든요. 이게 생명윤리나 이런 연구 기준을 좀 풀어주면은 뭐 연구실에서 갑자기 사이코박사 같은 사람이 머리 둘 달린 사람 만들고 이럴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너무 이 정치인들이 규제 아닌 규제를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연구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사실은 뭐 백신 연구라든지 아니면 뭐 난임 치료 연구라든지 이런 데 긍정률 수여되는 건데 항상 극단적인 케이스를 들고 와요. 이런 연구를 허용하면은 머리 둘 달린 사람이 실험실에 나온다. 이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런 논의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발상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책 문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제 뭐 자녀를 키우고 계신 유권자분들이 좀 최연소이자 미혼인 이 후보님 많이 좀 이렇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만 40살 이 후보님께서는 좀 저출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외로 유권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뭐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너희는 왜 결혼을 안 하는 거니 출산 안 하는 거니 이렇게 타박하는 모습들, 하면 좋아 뭐 이렇게 뭐 선동하는 모습들 이런 건 있었지만은 지금 젊은 세대는 의외로 내가 결혼을 해서 주택을 마련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내 경제적 현실에서 가능한가를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풀어내야 되는데 저는 뭐 아이 낳으면 얼마 준다 이런 지원금 제도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주택 문제를 화끈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청약제도나 이런 걸 보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부양가족수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게 돼 있는데요. 저는 좀 쉽게 일원화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부양가족수죠, 사실상.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은 부부가 우선순위에서 맨 앞에 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에 보면 이제 대건축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들 많이 공급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조합원 분양이 아니라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몫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청약 점수나 이런 거로 이제 순위를 따지게 돼 있는데 단순해서 무조건 부양 가족수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동탄에 있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동탄에 아이 둘 셋 낳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젊은 부부도 많고 이러니까 가서 물어봐요.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셋까지 낳을 결심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를 낳을 때는 어떤 각자의 이유 때문에 낳았는데 부부가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집을 마련하고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만은 아이 셋을 낳아가지고 그때는 3명이었거든요. 3명 낳아서 특별 공급, 다자녀 특별 공급을 받으면 좀 유리하겠구나. 그러면 빨리 우리가 20대, 30대 초반까지 셋을 낳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 그게 그렇게 진행되어서 주택을 또 분양받고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합리적 선택을 하는 그 유권자들이고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몰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런 주택 일반 분양 받아서 강남이나 아니면 좋은데 아파트를 받으면은 금전적 이득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뭐 낳으면 지원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주택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결혼 생각은 예, 저는 언젠가 결혼하겠죠. 그리고 다자녀도 비혼은 아닙니다. 예. 비혼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제 석사를 하다 보니까 정치학이 전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정치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게 외교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이 1.5% 정도로 더 밑으로 돌고 있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관세 전쟁이 조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관련돼서 관세 전쟁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 해결책까지는 어렵겠지만 네. 저는 보수 정당이 원래 한미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할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지난달부터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할 때부터 방송 나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했어요. 트럼프식 경제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런 거 다 아시는 분이겠지만은 배웠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도 제가 경제학 공부했지만은 자유무역을 이렇게 때려잡고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으로 전환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미국의 소비자들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이분들이 사야 되는 생필품이나 여러 공산품의 가격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당장 보도 나온 걸 보면은 아이폰의 조립을 중국에서 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이폰 가격이 5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애플 같은 미국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소비자의 복리후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저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경제 정책이거든요. 전 그래서 이런 트럼프식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여기에 대처한 데 있어가지고 상식선에서 이게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하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 마침 오늘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이날 유예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상호관세를. 제가 한 달 전에 이미 했던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 거죠. 트럼프 대통령식의 일방적인 외교와 관세 정책은 아마 유지되기 어렵고 한국도 그 안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여기 대처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선거운동 첫 출발지로 또 대구를 찾으셨습니다. 이제 뭐 현장에서 TK가 이제 판을 뭐 바꿔야 할 때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TK가 지금까지 보수 정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치에서 좀 오히려 멀리해야 되는 인물에 유행 가까웠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일념 하나로 당시 대중적 인기가 좀 있는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을 만들어놨는데 이분은 보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이분은 그 검사하면서 자기의 검사로서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이쪽 진영도 털고 저쪽 진영 털고 하면서 그냥 왔던 거지. 이분이 어떤 법 체계에 대한 철학도 잘 보이지 않고 정치를 하면서는 보수 가치에 대한 철학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을 용병으로 써가지고 이제 절단난 거거든요, 보수 진영이.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A와 B라는 대안이 있으면 어떤 게 더 나은지를 국민이 판단해달라고 계속 경쟁해야 되는 건데
이분은 정치와 검사로서의 삶을 혼동해가지고 상대 정당인 사람을 감옥 보내면은 내가 잘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굉장히 네거티브한 자세인데 저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고를 해왔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를 쫓아냈거든요. 보수 진영에서. 요즘은 가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를 쫓아내고 윤석열 대통령 쫓아다니더니 잘 됐습니까? 들으시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들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그래야 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자기 합리화하거든요. 이번에 계엄이 터진 다음에도 아니 계엄 그 자체로서 이거는 굉장히 비판받을 일이고 보수가 잘못한 일인데 이재명은 더 했잖아. 뭐 이재명이 방해해가지고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순간부터 대다수의 국민들은 마음이 떠나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대구 이번에 가셨을 때 좀 후보님께서 체감하시는 민심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대구가 저희 친가 외가 전부 다 대구에서 결국 삶의 터전을 닦아왔기 때문에 저한테도 익숙하고 또 대구의 시민들도 상당히 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기대를 지금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냉정하게 말하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조기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구에서 어떤 뭐랄까요 좀 변화를 위한 판단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조금씩 인식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현장에서 저도 많이 이 귀에 들린 단어가 이제 압도적 새로움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압도적 새로움이라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전당대회나 동탄선거 나갔을 때도 보면은 선거 캠페인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평가를 받아요. 예를 들어 전당대회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뭐 탄핵의 강을 넘자는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 상당히 파란을 일으켰고 선거 캠페인 하면서도 저는 지금도 제가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치하면은 뭐 굉장히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하는 정치가 일반적인 인식인데 저는 그런 걸 타파하는 정치를 하고 있고 돈 많이 드는 정치 안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압도적 새로움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매번 조금씩 달라지겠지만은 이번에도 지난번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보여주겠다. 그리고 뭐 이준석이 하는 행동들이 처음에는 좀 이해 안 갈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 면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좀 얼마 전에 외신 인터뷰에서 단일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이게 매우 가능성이 낮은 건지 아니면 아예 완주하려는 계획이신지. 그게 이제 대한민국 정치꾼들, 호사관들이 매번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들이 했을 법한 선택을 남이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대세론을 따라서 단일화하는 걸 최우선을 삼았겠지만은 저는 동탄에서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저 뭐 네가 그 제3지대 정당 가지고 당선될 수 있겠냐 헛짓하지 말고 가서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해라 그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그분들이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저를 아끼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조언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니다. 저는 정치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좀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는 이 방식으로 했을 때 오히려 이긴다 본다. 결국 이겼거든요. 제가 솔직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면요. 그 선수들이 사실 대한민국에 가장 잘 뛰는 11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송 보면서 국민들이 계속 훈수해요. 쟤는 저렇게밖에 못하냐, 개다리다 뭐 이러면서 계속 그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뛰라 그러면 본인도 그렇게 못 뛰거든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좋아해서 그런 지적을 하시겠지만 선택하는 것은 그 뛰는 방식 결정은 선수의 몫이다. 자기 명예를 걸고.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선 후보로서 당연히 당선이 목표이실 텐데 뭐 유권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는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으면은 아까 말했던 무역 분쟁에서도 그러니까 관세 전쟁 이런 데서도 경제가 그냥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학기술 경쟁 같은 것들도 국제적으로 치열해지는데 이공계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이해가 해박하지 못하면은 사기꾼들한테 많이 낚입니다. 이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절체절명에 위해서 그런 것을 잘 아는 지도자, 글로벌 환경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과학기술을 잘 알고 있는 지도자를 뽑지 않으면은 나라 망한다. 이런 경고음을 제가 좀 올리고 싶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뭐 블룸버그 TV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영어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뭐 제 어학 실력이나 아니면 이런 거 학벌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많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들 국내에서는 맨날 센 척 하다가 해외에 가면 이렇게 그 다자간 회의나 이런 데 가가지고 꿔다는 보리자로 좀 차렷 자세로 서 있고 어떨 때는 또 회의 자리에 졸다가 걸리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분들이 뭐 다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분들 세대에서는 그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 세대는 지금 예를 들어 회사 다니는 분들도 보면 IT 업체 다니시는 분들,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과 뭐 매일 화상 통화하는 분들도 있고 회의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게 익숙한 세대거든요. 저는 이제 세대를 좀 바꿔야 될 때가 왔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건 돌발 질문은 아니고요. 돌발 삼행시를 한번 코너로 방금 생각나서 만들어 볼 건데 이준성님으로 이준성 이렇게 해서 각자 연결해서 가는 걸로 할게요. 자, 재밌나요? 네, SS 개그우먼을 쓴 이유는 단 그래도 마지막에 재밌게 뭔가를 원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자 오늘 띄워드릴게요. 이제야 때가 됐습니다. 불러주시겠어요?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석 돌처럼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야, 궁합이 잘 맞네요. 네. 지금까지 이 후보님하고 같이 시간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